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묻지마 범죄, 소위 범인과 아무 연고 없는 이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건 발생 후에 용의자를 쉽게 추려낼 수 없어 해결이 매우 어려운 범죄의 형태입니다. 최근 10년 정도 동안 이 묻지마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연쇄살인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당시 이 사건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 끔찍한 사건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까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이었습니다. 1989년 6월 11일 새벽 4시 반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40대 여성 신씨가 가게를 마친 후에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늦은 시간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그녀가 매일 지나던 으슥한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한 젊은 남성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평소 주점을 자주 들락날락거려서 굉장히 낯선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이 청년이 얼마 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서 이 주인 신씨와 좀 불편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새벽 4시 반경 으슥한 골목에서 단둘이 마주치게 되자 신씨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내 왔던 길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청년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를 따라잡았고 다음 날 아침입니다. 신씨는 초등학교 건물 틈 사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전신에 걸쳐 등산용 칼로 여기저기 찔린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례없는 끔찍한 사건에 경찰도 놀라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여러 흔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여러 흔적이 뒤섞이면서 살인의 증거를 찾기가 당시로서는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1989년이에요. 지금은 골목마다 곳곳에 있는 이 CCTV도 전혀 없던 상태였죠. 그래서 경찰은요, 이 죽은 신씨 주변인의 원한 관계나 금전 관계에서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추적했지만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범인은 신씨를 처음부터 미행하면서 표적을 삼았던 게 아닙니다. 그저 새벽 4시 반 그 으슥한 골목에서 순간 마주쳤기에 그녀를 살해했어요. 즉 이유 없는 살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경찰들의 수사는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범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던 심영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8살 때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어머니가 누나를 데리고 가출해버렸고요. 이후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계모와 이복 동생들 사이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찬밥 신세가 되는데요. 중학교를 자퇴한 뒤 그도 집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후에 신문팔이, 구두 닦기,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26살이 되었을 때 강도 상해죄로 3년 6개월의 형을 살다가 1988년 출소하게 되는데, 즉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이라고 할 수 있죠. 감옥에서 나온 후 심씨는 극적으로 친어머니와 재회를 했고 함께 살아가지만 그의 어머니 역시 인형 공장에 다니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심영구는 꿈도 희망도 없이 새방에서 뒹굴며 지내다가 결국 돈을 구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가슴에 등산용 칼을 품고서 무작정 거리로 나서게 된 겁니다. 때는 1989년 5월 21일 새벽 1시 20분. 영업을 마친 가게 주인들이 현금을 소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새벽에 동네를 배회하던 심영구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한 미용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20대 이씨가 운영하고 있던 작은 미용실이었는데 심영구는 잠겨있는 문을 따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했고요.
마침 미용실 안쪽에 위치한 그 쪽방에서 주인 이 씨가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심영구가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바로 이 씨를 등산용 칼로 무참히 찌르고는 가게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달아납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훔쳐서 달아난 현금이 단돈 7,000원이었습니다. 물론 이걸 2019년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 약 5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기에는 작은 금액이죠. 그런데 공격을 받았던 이 씨가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심영구, 그의 범행의 목적은 분명 절도였습니다.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 첫 번째 미용실에서 있었던 살인 미수 사건은 심영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살인 본능을 깨우게 되었고요. 이후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6월 11일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사건, 자신의 거주 지역인 성남시에서 배회를 하다가 새벽에 귀가하던 40대 신씨와 마주쳤고 분명 자주 가던 그 주점의 사장인 것을 알고 얼굴도 낯이 익었을 텐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를 살해한 후에 시신을 근처 초등학교 건물 틈 사이에 유기했던 거죠. 이 사건이 그의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신 씨가 살해되고 나서 5일이 지났습니다. 6월 16일 새벽 2시 30분. 이번에 심영구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으로 장소를 바꿨고 또다시 거리를 배회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물색했죠. 그러던 중 이분도 주점을 운영하면서 늦게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40대 여성 김 씨를 발견하게 됐고요. 등산용 칼로 등과 흉부를 여러 차례 찔러서 그녀를 살해한 후에 가방에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10만 원을 꺼내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관할 경찰은 이걸 전형적인 노상 강도 살인으로 간주하게 돼요. 돈을 노리고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벽에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증거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이 사건이 제가 지금 이 지도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게 이전에 발생한 경기도 성남에서 벌어진 신씨 살인 사건과 동일범이라는 추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겁니다. 현재에는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전국 경찰서에 동시에 기록이 뜬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9년 당시만 해도 경찰 분들이 사건이 오게 되면 그 사건의 일지를 다 내역을 손으로 작성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5일 만에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두 사건의 연관성을 신속하게 추정하기에는 사실 힘들었던 거죠. 관악구 살인 이후 2달 뒤입니다. 1989년 8월 4일 새벽 11시 또다시 성남시 중원구 단대동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여성 박 씨가 심영구의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심영구는 그녀를 이 새벽에 약 3km나 미행했고요. 으슥한 골목에 다다르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박 씨가 비명을 지르게 돼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새벽 1시니까 새벽 4, 5시보단 좀 이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범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현장에 남아있는 것은 벽면 여기저기에 묻어있는 혈흔, 그리고 등과 어깨를 6차례나 찔린 채 과다출혈로 사망한 박 씨의 시신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한 번의 살인 미수, 그리고 3번의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경찰은 용의자를 추려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건으로부터 약 3달 후 1989년 11월 16일 새벽 2시 심영구는 오늘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서 철야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
50대 남성 강 씨를 발견합니다. 남성이었어요. 그는요, 당시에 조그만 검은색 가방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심영구가 저 사람이다 생각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으슥한 골목에 앞서서 가고 있는 강 씨, 그리고 그를 따라가고 있는 범인 심영구. 범인은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는 이번에도 뒤에서 강 씨를 무자비하게 칼로 찔렀고 그가 안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서 달아납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과 달리 이 가방 안에는 성경책이 들어있었어요. 왜냐면은 철야 기도를 마친 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심영구가 너무도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겹게 훔쳐왔는데 이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어? 그래서 극심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행이 일어난 지 단 2시간 뒤인 새벽 4시에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 심영구가 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한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벽돌로 깨버려요. 그런 어떤 극도의 분노 표출 행각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또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앞서 있었던 사건과 이 어떤 이 유리창이 깨진 사건의 연관성을 당시 경찰이 찾아내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후 열흘이 지나게 됩니다. 1989년 11월 26일 경기도 구리시로 갑니다. 토평동에서 노점상을 하던 50대 남성 이 씨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전에 연속적으로 4번의 범행 대상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번의 범행에서는 남성을 대상으로 살인을 했어요. 즉 이것은 그가 연쇄적인 살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범죄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그의 이 살인 본능이 쉽사리 멈추지 않을 기세였는데요. 이후에 단 하루 만인 1989년 11월 27일 밤 9시 심영구는요, 서울 종로구로 갑니다. 그리고 창신동에 있는 명지빌딩 주차장에서 당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던 20대 남성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는 사실 그의 목적은 살인이었죠. 가지고 있던 칼로 13번이나 찔러서 살해를 한 후에 이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기까지 합니다. 점점 대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23일 밤 8시 30분. 8시 30분. 그는 종로구 광장시장 앞에 나타납니다. 자, 광장시장에 저녁 8시 반. 그런데 그렇다면 상당히 사람이 있는 시각인데요. 이때 노점상을 하고 있던 50대 여성 장 씨가 장사가 어느 정도 끝나서 오늘 매출액을 돈을 세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심영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칼로 가슴 부위를 무려 16번이나 찔러서 살해했고요. 그녀가 가지고 있던 현금 17만 원과 버스 승차권 240장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자, 이 사건은 좀 달랐어요. 이전과 달리 광장시장 앞? 여긴 굉장히 사람이 많은 곳이거든요. 공개되어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한 새벽이 아닌, 그동안에는 다 새벽 동안에 아무도 없을 때 저질렀는데 저녁 8시 반. 게다가 뒤에서 급습하는 것이 아닌 정면에서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살인과는 확연히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또 다르게 이걸 해석하면요, 어쩌면 이때쯤 심영구는 이미 살인에 미쳐버린 악마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무자비한 살인 중독의 끝은 어디일까요? 광장시장 사건 이틀 만인 198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새벽 4시 심영구는 다시 자신의 거주지역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 강도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에 침입하게 되죠. 아니, 사실 그는 강도짓을 빙자한 살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슈퍼마켓에 새벽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곳에 여주인 30대 조 씨와 그녀의 11살짜리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심영구의 공격 안에서 조 씨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지키려고
격렬히 반항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영구는 조 씨와 어린 아들을 칼로 찌른 뒤에 급하게 도주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두 명이어서 조금 달랐을 수도 있어요. 엄마 조 씨는 중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어린 아들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슈퍼마켓에서 조 씨의 비명을 듣고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 것을 그가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슬리퍼 한 짝을 현장에 떨어뜨리고 나오게 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증거가 딱 있어요. 이 슬리퍼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경찰이라면 이 슬리퍼를 보고 무엇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동네 슈퍼마켓에 누군가 슬리퍼를 신고 와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은 분명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쉽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은 그때부터 즉각적으로 인근 주택가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슬리퍼 한 짝이 없는 집 또는 없는 사람을 찾는 일이었어요. 경찰들이 한 집 한 집 방문하면서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드디어 심영구의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그동안 훔쳐왔던 손가방이나 버스 승차권 같은 이런 증거물이 21점이나 쏟아져 나왔고요. 심영구에게는 수배령이 내려집니다. 결국 약 한 달 뒤인 1990년 1월 22일 심영구는 서울 등촌동에 있던 그의 애인의 집에서 검거됩니다. 그가 체포된 이후에 왜 이유도 없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찔렀냐, 사람을 죽였냐 라는 이 질문에 일단 한번 찌르고 나면 이성을 잃고 마구 찌르게 되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저 자신은 살인 본능에 따랐음을 다시 한번 경찰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런 술렁이는 여론 속에서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90년 11월에 사형이 확정되었고요. 2년 후인 1992년 심영구는 처형되었습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한 1989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무려 7개월 동안 약 8명을 살해한 심영구 연쇄살인 사건. 상당히 잔혹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비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훨씬 적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신문에서도 단신으로만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또 다른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면요. 국민적인 불안감, 국가에 대한 불신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가능성 아니었을까요? 만일 당시 언론에서 성남 일대 서울 곳곳에서 게다가 구리까지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뉴스에서 중대하게 다뤄졌더라면 혹시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경계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추가적인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과연 보도를 자제하는 게 답이었을까요? 심영구 길거리 연쇄살인 사건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